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이른 새벽부터 긴급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가 몇 분 뒤 행안부가 잘못 발령된 것이다 이렇게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났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이제 국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압수수색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종 이슈들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북한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많이 놀라셨죠? 공습경보가 울렸고요. 북한이 위성을 쏘면서 재난 문자까지 왔습니다. 대피하라는 문자까지 왔었는데 이른바 2016년 광명성호를 쏜 이후에 7년 만에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자,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06시 29분경 북한 평양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주장 우주 발사체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대피를 해야 되나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오늘 오전 6시 29분쯤이었습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른바 우주 발사체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이상에 떨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건데요. 자, 엄효식 전 합참공보시장 나와 계시는데 오늘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일이 난 겁니까? 북한이 5월 31일부터 네. 6월 11일까지 자기들 말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해서 정찰 위성을 지구 궤도상에 올리겠다고 아주 자신감 있게 발표를 했었죠. 그렇게 발표한 배경은 2012년도에 은하 3호, 2016년에 광명성 4호를 이미 완벽하지는 않지만 위성을 궤도에 올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 발사를 성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상황은 김정은과 북한 과학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발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서해 어청도 서쪽 지역에 발사체가 기능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바닷속으로 깔아앉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이 발사한 지 2시간 반 만에 실패라고 이미 북한이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또 북한이 이것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이번 실패는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실패했으면 실패를 만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회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이 좀 모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즉각적으로 자신들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상황 한번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우주 발사체 발사대인데 원래 북한은 이렇게 쏘겠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1단, 2단, 그리고 3단.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해역 중간에서 2단이 떨어지고 마지막 필리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은요. 그런데 실제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되질 않았어요. 자, 6시 29분에 발사를 했다가 백령도를 지나면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원래 고도를 찾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 레이더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발사 이후에. 그랬던 게 잔해물이 낙하 예상 지점 1단 로켓이 이 어청도 쪽에 갔어야 되는데 그보다 좀 덜 가서 먼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력이 받쳐주질 못한 거죠. 그래서 어청도 한 200여 킬로미터 서쪽 방향에서 1단 로켓가 떨어진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밑에 가서 이제 페어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안 된 걸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예고했던 지점까지 못 간 상태에서 이른바 우주 발사체가 추락을 한 겁니다. 추진력을 받지 못해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자, 고영환 원장님 보실 때 어때요? 이런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발표한 대로 보면 1단이 떨어지고 2단이 점화하면서 2단 로켓이 시동을, 그러니까
점화돼서 엔진이 가동을 못하고 네네. 떨어졌다고 그렇게 자인을 했어요. 예. 지금 당장은 북한의 보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사실 이제 실장님께서 장군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북한이 좀 자신만만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병철 당주한의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나와서 이야기를 네. 했고 궤도까지 정확히 밝혔는데 그 첫 번째 그 일단 로켓이 떨어지는 지점까지도 못 가서 네네. 어청도 200km 서쪽으로 예. 떨어졌어요. 한중 중간 수역쯤에 떨어졌는데 결국은 북한이 실패를 했고 실패를 자인했고 어쨌든 2단 엔진이라고 하는 그것이 점화가 안 돼서 예. 결국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2시간 반 만에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북한 내부에서 이 사실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하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 후속 조치 같은 것도 있을 수밖에 없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4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달부터 올해 네. 4월 말에 발사를 하라 4월 말까지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두 번씩이나 한 달 내에 두 번씩이나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네. 가서 빨리 미사일 발사를 정찰 위성을 올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이제 북한 매체들이 많이 선전을 했는데 결국은 저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북한이 마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조금 서두르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연구원들 자체도 김정은이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두 번씩이나 오는 게 김정은이가 그렇게 오는 게 굉장한 압박감으로 작용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4월 말까지 스스로라 그랬던 거를 5월 말 넘기면 또 그 6월 달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아마 오늘 아침에 결심을 하고 쐈는데 아마 미처 채 준비가 기술적 준비가 완성이 안 된 것이 네.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합참이 오늘 어떤 브리핑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하였습니다. 또한 08시 05분경 북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여 인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의 추가 우주발사체 발사 등 도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 군에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인양한 물체를 통해서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다는 건데요. 자, 엄 실장님, 이 북한 발사체 잔해를 수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어떤 물건을 눈으로 봐야지 이게 예.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의 수준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2012년도 은하 3호나 또는 2016년도의 광명수 사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발사체에서 떨어진 잔해물들을 수거해서 이런 그 철 같은 것들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북한의 발사 실패가 우리 대한민국 군에게는 매우 좋은 그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1단 발사체 잔해물만 떨어졌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1단부터 2단, 3단 또는 이제 저들이 말하는 정찰 위성까지도 어쩌면 바닷속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뭐 그 일대 지역의 수심이 그렇게 많이 깊은 것 같지도 않고 예. 과거에 그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도 우리 해군이 인양을 한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막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온전히 건져낸다면 북한의 어떤 과학기술 정도나 또는 예. 북한의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네. 자, 오늘 인양한 거 1시간 만에 인양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인양을 했다고 그래요. 수심한 70m 정도 밑에 있는 게 이제 바로 인양이 됐다고 지금 보도가 났는데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네모 요 안에 지금 좀 지나갔는데 이게 이제 원형 모양입니다. 1단하고 2단 로켓 사이에 원통형 연결단 정도로 보인다고 해요. 근데 이 안에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뭐 자세히 보면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조잡하다 그럴까요? 좀 되게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은 북한이 어떤 식의 기술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점검문 13이라는 글자도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1단, 2단 사이에 원통형 연결단인데 고영은 원장님 이건 점검문 13 이건 어떤 뜻일까요? 글쎄 그건 뭐지 점검이라는 말은 우리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그러겠죠. 저기다 왜 점검이라고 썼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1단하고 2단 로켓 사이에 연결문으로 보여요. 그리고 보기에는 조금 조잡해 보이긴 하는데 저것이 훼손이 돼서 그런 건지 원래 저렇게 만들어진 건지 그런데 우리가 98년부터 계속 봐오지만
북한이 만든 거는 우퉁부퉁해도 어쨌든 네. 잘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뭐 2012년도 성공을 했고 2016년도에도 성공을 했고 네, 네. 지금은 2016년보다 새로운 엔진이라 그랬는데 성공을 못한 것으로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에서요, 일부 내용에 대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국정원 북한이 공식적으로 실패를 시인했다. 이렇게 지금 브리핑을 했고요. 이 실패의 원인으로 서쪽으로 경로를 너무 치우쳐서 설정을 한 게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발사 정당성을 위해서 실패를 빨리 신속하게 공개를 하고 그 원인까지 언론에 내놓았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사장을 변경해서 조기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을 또 국정원 쪽에서는 했네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동창리에서 발사를 참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 탑재된 이 정찰위성을 만리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만리경의 해상도는 1m 정도 아주 초고접 위성이다.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함이 경미하면 조기에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뭐 며칠 뒤에도 바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탑재된 만리경이라는 거, 만리를 본다고 만리경일 텐데 지금 중간에 그럼 이건 아예 소실되는 거잖아요. 올라가지도 못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여하튼 국정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초고접 위성인데 이게 올라가는 중간에 이 경로를 좀 변경하고 서쪽으로 너무 치우친 쪽을 설정을 하면서 무리하게 경로 변경한 게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현정 위원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요? 근데 어제만 하더라도 북한 당국에서 6월 달에 발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침에 발사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북한이 조금의 조급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누리호가 우리 기술로 인해서 이제 발사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 시점. 예. 즉 김정은이 최근에 북한 내부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 성과물을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김정은이 이미 2차례나 걸쳐서 이제 현장 방문을 했고 이 재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밑에 예. 입장에서는 이게 기술적으로 미흡하더라도 일단 쏘고 봐야 된다는 이런 어떤 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런 거는 뭐냐면 지금 북한 내부가 지금 이번에 그 미사일을 보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일본 쪽으로 이렇게 쏘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궤도로 위성 쏘는 궤도로 이제 쏜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결함이 벌써 이게 한 200km만 가서 떨어졌다는 것은 네네.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을 많이 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예. 것들이 좀 노정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북한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료들을 모아서 네. 이제 발사했을 텐데 이게 아마 수급이 원활치 않는 측면도 있을 거다. 네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이 그 잔해에서 추측을 해보면 내부에 이제 중국제라든지 일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외국의 어떤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경을 차단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외부 재료들을 어떤 모으기가 꽤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일단 분석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합참에서는 이번 발사를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우주 발사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엄효식 실장님 보실 때는 이게 미사일하고 좀 다른 종류라고 이제 보는 겁니까? 이건요? 네, 군에서 과거에는 네. 그 우주 발사체와 탄도 미사일이 외형상으로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북한은 우주 발사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탄도 미사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것들은 유엔 안보리 그를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 고발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예. ICBM이 아니라 우주 발사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째는 그동안 합참에서 여러 가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서 네. 이것은 미사일로 보기보다는 저들이 말한 대로 우주 발사체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012년도에 은하 3호 발사할 때도 그렇고
탄도가 날아가는 방향이 예. 미사일을 ICBM을 시험 발사했을 때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을 봤을 때 이것은 ICBM 오다가는 저들이 말하는 우주 발사체 또는 정찰 위성을 네. 쏘아올리기 위한 그런 발사로 볼 여지가 더 많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쏘는 건 똑같죠. 위쪽으로 쏩니다만 뭐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대기권에 진입해서 떨어지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폭발을 해야 되니까 땅에 타격을 줘야 되는 그게 미사일인 것이고 우주 발사체는 이제 공중으로 이제 올려버리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위에 탄두 대신에 이제 정찰위성 같은 걸 이제 안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 우주 발사체니까 그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합참에서는 아마 이 탄두 대신에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한 걸로 아마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자, 북한은 일찌감치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 이번 발사 실패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빨리 좀 쏘라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 17일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의 시찰 모습을 보도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돌아보셨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중될수록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셨습니다. 네,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니까 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 정미영 의원님 보실 때 김 위원장이 좀 급했나요? 어떤 건가요? 저는 그 조급한 거, 급했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평소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그 우주 강국이다. 그리고 사실은 ICBM 이런 거 실험하고 뭐 로켓, 뭐 미사일 막 쏘면서 엄청 사실은 잘난 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얼마나 그 북한 내부에도 그 많은 홍보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누리호를 쏘고 성공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의 조급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압박을 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그 연구원의 연구자들이라는 거는 그게 뭐 압박을 가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ICBM에 요구되는 기술보다는 예. 이 우주로 가는 발사체, 네. 위성의 기술이 더 요구되는 거거든요. 정확도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김정은의 혼자 바램이 그 조급증으로 나타나서 이런 실패가 예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고영호 원장님 보실 때요. 이게 뭔가 변수들이 좀 작동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군사훈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당중앙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네네. 올해 올해 4월 말까지 정찰 위성 1호를 쏴라 예. 하고 날짜를 박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안 되니까 4월 18일 날 김정은이 간 거예요. 김정은이 우주 발사장 우주 개발국을 갑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비상설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뭘 예. 어떻게 하라 그래서 차후 행동 계획도 이렇게 승인했는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5월 16일 날 또 가요. 28일 만에. 그러니까 우주 개발국이나 그 연구원들이나 개발자들이 느꼈을 압박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우리도 만약 항우연 같은데 대통령이 한 달에 2번씩 나가서 이거 어떻게 됐냐고 닥달하면 그 사람들이 압박감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근데 예. 북한은 왕국입니다. 아주 황제 같은 권한을 누리는 사람이 2번씩 나가서 빨리 발사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늦장을 부릴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는 이게 4월 말까지 발사하라 그랬는데 왜 오늘이냐? 사실 6월 달이라 그랬는데 예. 이걸 5월 달까지 넘어가면 2달을 넘겨서 발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조급했던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누리호가 올라갔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보는데 굉장히 좀 뭐 속된 말로 열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지 빨리 쏴서 우주 강국이라는 걸 온 세계에 보여주라고 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네. 있는 데다가 또 우리가 또 PSI 회의도 하고 대량 살상 무기 예. 확산 금지 회의도 네. 오늘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김정은을 좀 더 조급함으로 절벽으로 민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실패로 나타나는 거로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북한은 지난 4월에 세계적인 우주 강국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일떠 세우는 것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특히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 보유를 선점고지로 정하여 재해성 기후에 철저히 대비하고 네, 4월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6월까지 늦춰지면 더 곤란할 것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엄 실장님 보실 때요, 이 발사 실패 추궁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격려를 할까요? 일단 발사에 실패함으로써 북한과 김정은의 위신과 체면이 구겨진 것은 분명하겠죠. 네네. 근데 이 실패가 끝이 아니고 저들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으니까 예. 아마 다음 단계를 위해서 당분간은 뭐 문책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 실수를 보완해서 다음번 예. 발사를 빠른 시간 내에 성공시키느냐,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그 발사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것은 군이 그래도 그 제자리에서 그 네. 어려운 시간대에 제 역할을 잘 했구나. 글쎄요. 이미 그 발사하기로 물론 이제 기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 시간대에 철저하게 감시 탐지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그 발사체 1단과 2단 연결 부분 몸통을 정말 그 추락한 지 몇 분 안 돼서 가서 네.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이 이미 그 지역에 가서 대기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북한의 그 위성 발사체, 우주 발사체 발사 사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전파가 됐죠. 물론 이제 뭐 서울 시민들에게 정보가 잘못된 면은 있지만,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그 우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발사체 와중에도 군이 그래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해줬구나 하는 면에서는 그나마 굉장히 그 네. 다행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이번에 뭐 통영함인가요? 뭐 먼 바다에 있다가 바로 이 포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건져낸 거 굉장히 뭐 이례적으로 빠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는 있더라고요. 그 사실 북한이 처벌을 할 것이냐, 그게 예. 이제 결국은 초점이 모아지는데, 연구원들은 다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은 다치지 못하는데 예. 우주개발국이나 4월 16일 날, 5월 18일 날 가서 네. 우주 발사 준비위원회를 만들어고 그것을 시행을 하라 그랬는데, 아마 우주 발사 준비위원장 혹은 국가우주개발국 국장 같은 사람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연구원들을 없애면 다시 못 쏘니까 연구원들까지는 그것이 가지 않으라고 생각되는데, 북한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훼손됐다 할 때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중에는 조직 지도부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부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처벌을 받아야 이 사건이 넘어가니까 그것이 아마 당적으로 행정적인 책임이 가겠지만 과학기술 쪽에는 처벌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훈련이라든지 체계는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손실이 아니고 전력 플러스가 된 건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뭐 북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걸 자체도 지금 군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미사일에 대한 유형에 대한 어떤 전투력 손실뿐만 아니라 군인 정신, 즉 지도자가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닥달을 해서 실패한 것을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에게 그걸 책임 전가를 한다면은 유형을 넘어서 무형의 전투력 손실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김정은 자체 리더십 훼손보다는 전체 북한 군사력도 손실을 이번에 굉장히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 쏜 거 2016년 2월 7일이었습니다. 광명성호인데요. 자, 7년 만이죠. 당시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자축했었는데 그때 뭐 들뜬 분위기 한번 보시죠. 반만년 민족사의 또 하나의 특대 사변, 광명성 4호 발사의 완전 성공. 경의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오전 9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가 지구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이름도 빛나는 우리의 위성 광명성 4호와 더불어 백두산 대국의 존엄이 우주로 장엄하게 솟구쳐 오릅니다. 네. 자, 이게 위성 발사했다고 그랬는데 광명성 4호.
그때 실제로 정찰위성 같은 경우 위성이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거기서 혁명 가요들이 우렁차게 예. 울려 퍼진다 그랬는데 뭐 그때 우리가 기억이 나네요. 수신하기에는 그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은 거로 해서 이제 미아로 일단 분류가 국제적으로는 된 거고요. 예. 근데 뭐 북한은 어쨌든 백두산 대국이 존엄을 싣고 만리 대공으로 갔다 그랬더니 백두산 존엄이라는 게 김정은이 존엄을 예. 우주에 싣고 만리로 올라갔다는 건데 결국은 그때도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네. 이번에도 또 실패한 것으로 보여서 아. 아마 초조함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광명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만리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 일부에서는 백두 존엄을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가요, 그거는? 뭐 그전에는 이제 예. 은하수라는 이름을 처음 했었어요. 은하수라는 이름은 김정은 일이가 좋아했던 이름이고 예. 그다음에 광명성으로 바꿨는데 광명성은 김정일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김정은이 들어와서 이제 만리경이라고 바꿨는데 예, 글쎄요. 분명히 내 시대가 열렸다. 아. 이제 뭐 그러니까 엔진도 천리마 엔진이라고 그러고 예. 그 정찰위성도 만리경 1호라고 그랬다는 그렇죠. 건 이제는 김정일,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은 시대가 활짝 열렸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이름을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제 김정은 내 거다 뭐 이런 거다.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뭐 주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 엄 실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좀 주재했어야 되는 건가 아닌가? 뭐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뭐 일부에서는 실패했으니까 대통령이 주관 안 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같지는 않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 자체를 들여다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분석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대통령실에서 진행했던 그 현안을 점검하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의 체크를 하고 예. 관계되는 장관들이 모여서 향후 북한의 어떤 예상되는 도발 유형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논의했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보 상황 점검 회의도 그 전에 있었습니다. NSC가 열리기 전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 상황들 다 보고 받고 일부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실시간 보고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막 국정원에서 속보가 북한 관련 속보, 김정은 관련 속보가 몇 개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김정은 상당한 수면 장애 겪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정 약물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수입이 됐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국정 분석이고요. 김정은 체중이 140kg이라 그러고요. 이 졸피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수면 장애가 있어서 이 약들이 굉장히 북한에서 좀 수집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 140kg 중반 피부염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국정원에서 굉장히 상세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수집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술 많이 먹는다는 건 뭐 익히 알고 있었던 건데 술, 담배 의존을 많이 한다 이렇게 또 국정원이 분석을 했네요. 그리고 북한 내에서요 극단적인 선택도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알레르기하고 뭐 스트레스성 피부염 추정된다는 거 있고요. 자, 그리고 자살이 뭐 40% 증가했다 이런 분석을 또 국정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또 반역 행위라고 규정을 한다고 하네요. 북한에서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반역 행위라고 규정을 한다 그러고 아사자 강력 범죄율이 3배 증가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내용들을 국정원에서 분석한 내용 오늘 이 브리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고영환 원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네. 약을 들여갑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렇게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에서 어떤 인물들이 어떤 특정의 약을 구해가는 거를 국정원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을 위해서 졸피뎀을 구해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뇌하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저희 수면 장애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예. 결국은 여러 가지 약들을 들어가는데 특별한 이름을 딱 찍었어요. 졸피뎀이라는 수면제의 이름을 딱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또 그거 매사 또 침기말람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승인을 하고 결제를 해야 되는 네. 그런 거로 해서 밤에 늦게 자는데 늦게 자니까 잠이 안 오니까 예. 와인 마시고 담배 피우고 네. 술 마시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수면제를 갖다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일로 해서 또 김정은의 저런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엄 실장님, 합참에서도 김정은 관련 정보 같은 게 좀 들어옵니까? 네, 합참에서도 뭐 여러 가지 예. 그 정보 수집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모으죠, 예. 보면.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모았던 것들은 사실 특히 김정은 같은 그 인물의 정보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위성으로 사진을 찍는다거나 예. 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예, 그거는 뭐 합참에서도 일부 극소수 인원들만 정보를 공유하고 예. 이런 뭐 국정원이나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는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관련 뭐 일부 정보들을 국정원에서 수집한 내용 오늘 일부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 시민들 새벽에 깜짝 놀라셨죠? 뭐 아파트 같은 데서는 공습 경보 엥 하는 사이렌 정말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긴가민가 했었는데 실제로 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위급 재난 문자가 또 휴대전화를 통해서 다 울렸습니다. 일제히 그것도 시끄럽게 소리 나면서요. 전쟁 난 것 아니냐? 시민들 불안 엄청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침에 문자를 받고 나서 이거 지금 바로 대피를 해야 되나 아니면 출근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좀 위급한 상황에서 실무자들 간의 어떤 그런 소통이나 미스가 있었던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느닷없이 뭐 저 대피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워닝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보내준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도 함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재난 문자 같은 게 오면은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안 좋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네. 자,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거 정말 짐을 싸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갈등하다가 오발령이다 서울 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됐었죠. 자,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제가 뭐 1986년인가 이웅평 당시가 네. 이제 넘어왔을 때 그때 서울 지역에 이제 이런 사이렌 경보가 내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또 지난해 11월 달에 그 울릉도에서 이게 북한에 발사한 이제 미사일이 이 NLL을 넘어서 왔을 네. 때 그때 공습 경보가 한번 울려서 한 예.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백령도에 이제 발령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궤적 자체가 서해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백령도 쪽에 이제 이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당시 행안부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각 지자체에다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전파하라는 이런 문구를 보냈어요. 근데 이걸 서울시에서는 이제 당시에 연락이 안 돼서 이 긴급 상황 같아서 바로 이제 대피 명령하는 이제 이 문자와 함께 이 사이렌을 발령을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행안부에서 곧바로 7시 3분에 이거는 잘못 보냈다라고 이제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네. 저는 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로 간에 어떤 행안부와 서울시 간에 서로 어떤 연락 체계가 제대로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네. 얼마나 위중한가라는 걸 한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6일 날인가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민방위 훈련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관공서에서만 했습니다만 예.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이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좀 대처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문자 제2 언론들을 통해서 예. 경보 문자가 내려졌고 오키나와 쪽에서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사일을 쏘면 초등학생들도 다 대피 훈련을 하거든요. 그만큼 일본은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좀 안이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에 발령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오발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북한의 어떤 이런 위협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때는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일단 문자 한번 보시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행정안전부가 6시 34분쯤에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 그랬냐면 6시 29분 백령도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했다. 그리고요, 한번 보세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피 준비하라는 문자가 일단 왔어요. 그런데 서울 지역에 또 바로 6시 41분쯤에 7분 뒤에 문자가 나옵니다.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 대피 준비 똑같고요. 어린이 노약자 우선 대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다가
잠시 뒤에 7시 3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 오발령이다 이렇게 왔어요. 행정안전부는 백령 지역의 경계경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 지역까지 확대가 된 걸로 지금 보낸 겁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서울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피 준비, 우선 대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일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로 발사된 걸로 보이는데 건물 가운데나 지하로 들어가라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라는 걸 일단 알렸어요. 미사일이 발사됐다. 북한에서부터 이제 미사일 발사된 것 같은데 건물 가운데나 또는 지하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총무성 소방청에서 이렇게 보낸 건데요. 자, 우리는 그냥 대피 준비해라. 노약자 먼저 우선 대피해라. 이렇게만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뭐 때문에 이 문자가 왔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하로 가라, 건물로 가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대피할 준비하시고 우선 대피하도록 노약자 이렇게만 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안보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국민들한테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오늘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급 상황이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대응하는 거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행안부에서는 서울시가 이른바 과도하게 대응했다. 서울시에서는 본인들이 위임받은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급 재난 상황이었으면 실제로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으면 국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서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까? 대피하라고 이야기만 하면 답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른바 낙탄 사고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국민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북에서 드론이 날아올 때도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서울 상공을 어디까지 헤집고 다녔는지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의 불안감 어떻게 해소해 줄 것입니까? 오늘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정말 분단 국가에서 하는 거 실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를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저 문자를 낸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조금 더 상세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은 합니다. 다만 이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머리 위에 북한이라는 실제적인 위협을 이고 지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경각심을 국민들께서 느끼셨다면 또 하나의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만약 문재인 정부였다면 그냥 미상의 발사체로 취급을 했겠죠. 그리고 이건 도발이 아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개발 왜 못하느냐? 우리도 위성 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세례를 우리가 속 터져가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위협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이 미국과 함께 대비하자라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난 5년보다는 국가 안전과 국민들 안보를 지키는 이 분위기가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안부에서 위급 재난 문자 오발령 여기에 대해서 이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 간에요. 오세훈 서울시장 기자회견 열었는데 한번 보시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안부랑 말이 왜 달랐는지 궁금하고 대통령실이 서울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에 관해서 오늘 오전에 총리실에 급히 우리 부시장단을 보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확한 경위,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총리실에서 행안부의 얘기도 듣고 또 서울시의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판단을 총리실에서 해주시면 그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네, 행안부와 서울시가 입장 엇갈리는 건 행안부가 보낸 지령방송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행안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중앙통제소에서 현재 시각 백령도 대청면에 실제 경계 경보 발령 이렇게 나오고요.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 경보 발령 이렇게 지령 방송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서울시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걸 받은 서울시에서는 경보 미수신 지역이 서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연락이 닿질 않으니까 이 실무자가 긴급한 상황인가 보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 위급 재난 문자를 보냈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행안부는 서울시가 잘못 해석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 미수신 지역에 서울이 포함되는지 물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긴급 문자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발령인지 아니면 과잉 대응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미수신 지역에 대한 해석 여지가 좀 있었기 때문인데 자 서재현 위원장 어떻게 보셔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니탁 공방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뭐 그 문자 오발령이든 어떻든 간에 새벽에 놀라고 대피하라는데 지하철 출근길에 어디로 대피할지도 모르는데 그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더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한 번 처음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에서 NSC 주재 못했다 그렇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4번째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긴급하게 발사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도 그렇고 회사 기구에도 북한이 여러 가지 명목을 위해서 사전에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미사일을 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계획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라든지 혹은 사전에 아니면 이런 미사일의 발사 계획이 있다. 그래서 놀라지 않으셨으면 한다. 이 정도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요.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 만약에 서울시가 지금 오세훈 시장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발령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해에 넘어온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무대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귀를 해서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이라든지 그리고 NSG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없을 때 이걸 실시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보다는 주제가 더 집중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보완하는 프로세스도 갖추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이걸 또 안 했으면 또 어땠을까? 난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걸 안 내보냈을 때 미사일 쐈는데 뭐하냐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명훈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지금 그 재난 그때 당시에 이제 컨트롤 타워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그 매뉴얼들을 살펴보니까요. 그 경계 경보가 일어났을 때 그 일단 군 당국이 요청을 합니다. 행안부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하는 그 중앙 시스템에서 각 지자체에 하거나 뭐 이제 협조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그럼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한 번도 서울시와 이 행안부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일이 한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걸 해석에 서로 차이가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이게 연습이 전혀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행안부와 지자체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든 그 양 기관이 과연 그 문자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걸 시민들에게 다시 전달해야 되는지 그 지점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태까지 우리 민방위 훈련 안 하잖아요. 온 국민이. 그러니까 이거 빨리 재개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릴 때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우리 민방공 훈련 다 했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대피하고 이러는지. 근데 지금 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지진 났을 때 대비해서 뭐 훈련도 하고 그런 건 좀 있긴 합니다만 그 민방공 훈련 같은 건 좀 사실 없어지긴 했는데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근데 앞서 뭐 스트레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잘못 울린 문자로 받는 스트레스가 1이라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로 받는 스트레스는 1000만, 10만, 100만이죠. 근데 그 스트레스 누가 만들었습니까? 비핵화 의지 있다고 보증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문자 스트레스 이전에 그 북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스트레스를 국민들께 안겨준 것에 대해서 양산에서 석고대죄라도 좀 하시고 나서 이 문자 잘못 울린 것에 대해서 마치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이 비판을 하든 논평을 하든 해야 균형 감각에 있어서 좀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NSC 보통 안보실장이 주재하죠. 대통령께서도 많이 주재할 일이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북한이 우리 돈 800억이 들어간
평양에 개성이죠. 개성의 연락사무소 와르르 무너뜨려도 주제 안 하시고 그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는 이거 포 쏜 거 아니라서 다행이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때에 비하면 이 안보를 대하는 정부의 인식이 훨씬 진일보했다는 건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네. 예. 방송만 하면 지금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은데요. 워낙 나라를 구석구석 많이 망쳐 놓으셔서 네.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미흡한 거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게 표를 준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못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게 국민들이 예. 표심이고 민심인데요. 이것을 계속 또 문재인 정권 탓하면 국민들이 또 스트레스 받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없던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혼선도 오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실제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하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대피 장소 알아놔야 되겠죠. 어디 갈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어디 대피하라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 생각을 하는데 앱이 있대요. 지금 안전 디딤돌이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 표시 있잖아요. 대피소라는 요 표시 빨간 거. 이게 적혀 있는 데가 대피하는 장소랍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이나 지하주차장, 큰 건물의 지하실 이때는 주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올 때는 지하가 좋다고 해요. 안전하다가 공습일 때. 다만 화학 무기가 같은 그런 공습이 될 때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화학 무기 공격 시에. 근데 실제 전쟁 나면 뭐 화학무기가 올지 미사일이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부터 좀 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미리 좀 해놓으셔야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정말 어디로 애를 보내야 될지 뭐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았다고 합니다. 또 다음 보시면요. 비상 대비 물품 뭐 뻔한 겁니다. 식량, 응급약품, 라디오, 손전등. 그리고 침구, 의류, 라디오 같은 거는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는 라디오, 손전등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뭐 이렇게 돌려서 하는 그 군안용 라디오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화학, 생물, 핵 공격에는 뭐 방독면이나 마스크, 우의, 장갑, 비누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또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 어린이들은 명찰을 좀 달아놓고 나중에 헤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어른은 신분증, 사본 같은 걸 준비해 놓으면은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비상 상황이 끝날 다음에 가족들 찾고 이런 것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것들이 꼭 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뭐 다들 놀라셨겠지만 대피소 좀 먼저 알아놓으시고 물품 같은 것도 뭐 긴급용으로는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난문자 놓고는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이게 처음 알아서 오늘 제가 깔아봤습니다. 안전 디딤돌을 깔아봤는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발령 있고 난 다음에 네이버가 다운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폭증하면 다운이 돼버렸어요. 네.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살아있을 때 저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리 해야죠. 만약에 인터넷이 없어버리면 이거 완전 깜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 디딤돌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아마 처음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고 지금 행안부 장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재판 중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일본 사례를 봤는데요. 일본은 굉장히 보낸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네네. 자, 미사일이 발사됐다. 가까운 곳에 숨어라. 뭐 피해라. 이게 딱 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행안부가 보낸 문자 보십시오. 이거를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어디다 전파해야 될지 명확치가 않아요. 제가 아마 담당자에서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행안부에 전화해도 또 전화를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 드론도 있고 했지만 물론 뭐 원인을 따지자면 뭐 지금 전 정부 탓다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그러면 과연 지금 이 문자 메시지가 정확하고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우리가 드론 공격 때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뚫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저런 게 안 고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났을 때 자, 메시지가 지금 저는 처음에 사이렌 울리니까 저는 추측했죠. 아, 이게 미사일 때문에 했지만 시민들은 뭐 때문인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그 혼란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나 서울시나 대통령실이나 지금 남탓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메시지가 일단 명확해야 되고 예. 컨트롤 타워가 명확해야 되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어떠한 지침, 자, 주변에 어떠한 지금 대피소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예. 발표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누구 탓해봤자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전 정권 탓해봐 소용없고 예.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군안 메시지를 좀 명확하게 보내는 거, 그리고 어떤 행동 요령이 거기에 담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 또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국회 본회의 등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남국 의원. 오늘 국회의원회관에 출근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기자들과 잠깐 만났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의원님 혹시 오늘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 윤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뭐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업데이트에서 수상 거래 흔들까지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데이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에 출석은 네. 자, 아침에 9시쯤 왔는데 한 뭐 그 안에서 꼼짝을 안 했대요. 한 4시간 이상. 뭐 좀 전에 3시쯤 나왔으니까 한 6시간 정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업비트에서 오늘 국민의힘과 간담회 가졌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일단 잠적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국회 상임위에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정병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정치인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잠적하니까 전부 다 질문이 방송국에 와도 그렇고 여의도에서도 그랬다는데요. 아, 김남국 의원 어디 있냐고. 이게 요즘에 막 그 질문들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이 아무튼 국회에 오지 않고 세비는 받고 이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진 사퇴하는 게 이 정도 되면 자진 사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자진 사퇴도 또 안 하고. 그러면 윤리위에서 빨리 열어가지고 빨리 신속한 절차를 밟아서 네. 제명 절차 해라. 이렇게 지금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가니까 아마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나와서 그 얘기 하는 거죠. 그 윤리특위에 이제 참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윤리특위에 당연히 나가야지요. 예. 근데 그 전에 자진 사퇴 부분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그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된다. 소명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정미 변호사 보실 때 김남국 의원의 지금의 여러 가지 행태들, 그러니까 15일 날 이후에는 사실 사진 하나 찍힌 거 말고는 거의 보름 동안 없었거든요. 사실상 잠행을 이어갔었죠. 거기에 따른 비판도 상당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하지 않고 물론 청원 휴가서를 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유급 휴가인데 어떻게 보면 해명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좀 본인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마 오늘 의원회관의 모습을 드러낸 건 잠행은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잘했다, 두둔하기는 어려운 국면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인이 어떤 의정활동을 계속할지 의원직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더 숙고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런 맥락에서 당내에서도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정활동 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김남국 의원이 이제 국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합니다. 특히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 그랬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4차 비공개 회의 진행했는데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브리핑한 내용 중에 자금 세탁 관련이 언급이 됩니다. 보시죠.
오늘은 기탄 없이 솔직하게 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까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인 시각 또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런 답변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김성원 단장은 업비트 측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업비트 측에서도 바로 이 입장을 다시 내놨는데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지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뭘 언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 내용을 김남국 의원이 지금 SNS에 올리면서 고소하겠다 그런 거예요. 법적 조치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의원 저는 고소 안 합니까? 저 김남국 의원의 이 여러 가지 거짓 해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것이 정치다에서도. 네. 근데 SNS로 뭐 저보고 산수 잘하라고 하더니 결국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 9억 용처 해명이 안 되니까 뒤늦게 처음 말과 다르게 이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서 일부를 현금화한 거다라고 실토를 했죠. 예. 지금 김남국 의원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틀려요, 해명이. 오늘 나온 해명이 내일 번복되고 내일 나온 해명이 모레 번복됩니다. 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국회에 다시 출근을 하고 고소 운운을 할 수 있습니까? 제발 국회의원직부터 사퇴하시고 그 고소도 본인 코인으로 법무법인 선임해서 아니면 본인이 변호사시니까 진행을 하셔야지 혹여라도 김남국 의원의 법적 대응이나 이 같은 의혹 해명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업비트 대표 이야기가 이제 좀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 그럴까요? 좀 오해했다 그럴까요? 와전했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클레이 스왑, 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할 수도 있겠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업비트는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한 게 이제 마치 이 김남국 의원이 좀 비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자세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서전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진짜 진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김남국 의원을 범법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전문가 대표 위메이드 업비트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네. 김남국 의원이 그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저렇게 계속 설명하고 해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해명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진상조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 진상을 객관적인 자료만 하고요.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검찰을 믿고 수사를 하고 단지 김성원 단장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여야 했을 때 우리가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재산 신고를 왜 코인을 뺐는지 본인들 스스로 봤을 때 역할을 못했다 부분을 돌아보면서 그런 시스템적인 거나 법안 마련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자, 김남국 의원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서는 뭐 터무니없다고 지난 15일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자금이다. 대선 자금이 이용됐다. 터무니없는 사실이고요. 전부 다 제 실명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라면은 자기 정치권 보고 다 자기가 사퇴하겠다. 절대로 사실 아닙니다. 억울함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자금 세탁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꼭 소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도 자신의 뭐 실명 계좌 이용해서 숨길 수 없다 그랬는데 재산 신고 내용하고 실제 갖고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맞다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는 뭐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 해명하는 것들이 다 진실인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김남국 의원이 17일 동안 휴가를 갔다고 하는데요. 저 일반인들 17일 휴가하면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집에서 푹 쉬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국회의원이 뭐가 좋은지 17일 동안 안 나와도 월급도 그대로 나오고 뭐 아무런 뭐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이렇게 됐으면 본인이 나오는 즉시 정말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의 대신해서 질문을 받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시동 뭐 했습니까? 본인이 뭔가 뭐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해명하기 위해서. 그만 시간을 가졌잖아요. 예. 그러면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법적인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금 세탁 이 부분이 아니면 공개를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기 때문에 자금 세탁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오해가 풀릴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 이야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왜곡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오만한 태도입니까? 국민들은 뭘로 알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국민들이 그동안 세금으로 정말 자기의 월급도 주고 비서관들 고용을 해서 비서관들이 진짜 자신의 이걸 하기 위해서 대신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것 또한 부적절한데 그렇게 오랫동안 본인이 어디 잠적했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최소한 오늘은 국민 앞에 나와서 고개 숙이고 예.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해서 그동안 연구를 해보니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국민 앞에 밝히면 되는데 나오자마자 한마디 법적 조치하겠다? 진짜 국민들을 저는 우습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것만으로도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처음에 이 사건 시작이 그 FIU가 예. 이게 이상되는 거래라고 검찰에 그 고발한 게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그 FIU는 자금 세탁인지 아닌지 이거를 맨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면서 고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업비트도 그 비슷하게 얘기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지점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아니라면 예. 아니 지금 똑같이 이현정 논설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요. 이거 상식적인 얘기예요. 정치인이니까 기자들 전부 모아놓고 기자회견 해야죠. 그래서 기자들 질문에 다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 거래 내역 완전히 공개해야 됩니다. 그 수사 핑계 대지 말고 지금에 와서는 완전한 공개와 완전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뭐 고발하겠다? 뭐 이게 뭐 자금 세탁 이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염치와 상식이 없는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일본 민주당에서 김 의원 징계 전에 국민의힘 박덕흠,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부터 먼저 처리를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과연 될 건가 말 건가 이 답답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징계에 들어가더라도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뭐 제명까지 원하는 목소리가 많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뭐 일방적으로 뭐 법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징계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걸요? 당연히 출석하겠죠. 그것도 안 하면 본인에게 더욱 어떤 국민적인 정서적 측면이 불리해질 텐데요. 제명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어떤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러한 어떤 수순들을 돌파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당내에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사법적 영역의 판단은 뒤에 남았다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은 역시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사실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측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좀 추측들이 난무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법적 조치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좀 선긋기에 나선 거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선 자금 세탁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게 하태경 의원에서 먼저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그 당시에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들었을 때 위믹스 코인을 이른바 더 잡코인으로 바꿨을 때 그게 아마 뭐 클레이 스왑이라는 코인인 것 같은데 거의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왜 거래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두 가지 대응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전문가들은 이거 완전히 뭐 작전 세력에 휘말렸다. 그래서 돈을 잃었다란 이런 추측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이른바 주식 뭐 매수의 꾼들이 관여가 네. 돼 있기 때문에 예. 뒤로는 수수료를 받았을 거다. 근데 사실 둘 다 정황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으로선 저희가 법률 과정에서 송사 과정에서 부존재 없는 사실은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실은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밝히는 겁니다. 그 네.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또 선택을 하는 측면이 있고 예. 다만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코인 거래를 했다 등등에 대해서는 여기는 국민들께 소상히 아뢰는 게 또 맞는 태도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있어야 부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도 먼저 밝히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부존재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존재하는 것도 안 밝히니까 지금 자꾸 부존재 이야기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혹만 키워 나가는 건데, 아니 누가 키웠습니까? 이렇게 17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온갖 이야기가 다 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존재하는 것만이라도 좀 공개하세요. 네. 그럼 우리가 부존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게요. 제일 간단한 건 그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갔고 코인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는지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가져갔다면서요. 그냥 그거 공개하면 한 100억까지 벌었다 지금 거지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사실 전체는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빠져나간 돈이 예를 들면 콜드 월릿 그냥 갖고 다닐 수 있는 직업에 들어가 있다는 그건 못 찾는 거잖아요. 거기서 비는 거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김남국 의원이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됐다가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국회 나오셨으니까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하셔서 간담회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오해 스스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택도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김의겸 의원이 또 오늘 뭐라고 했습니다. 뭐 한 장관과 늘 각을 세우시는 분인데 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이번 사건으로 복수의 화신으로 등극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한동훈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번 정부에서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있는 MBC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죠. 저는 뭐 안경 쓴 깡패는 못 봤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를 쓴 뿔테안경을 쓴 깡패다. 예. 자,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경찰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은 이제 한 장관 때문에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논리가 맞지 않죠. 이건 사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15년 전 주택 거래까지 아주 상세한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이걸 한번 찾아가 보면 매우 심각한 권언 유착, 권력과 언론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게 법사위 위원들에게 장관 청문회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흘러서 이 국민의힘 출신이었던 무소속 강서구 의원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MBC의 임모 기자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밝혀내야 될 것은 법사위 청문회 국회의원 중에 누가 MBC 임모 기자에게 한동훈 장관의 이 신상 자료를 전달했느냐죠.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청문위원 말고는 봐서는 안 되는 내밀한 정보가 포함된 신상 자료를 그대로 넘겨주고 그리고 그걸 넘겨받은 기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민주당과 한편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면 이게 권언 유착이지 뭐가 권언 유착이겠습니까?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MBC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이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이 여러 법사위 의원들이 아직 특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의원실에서 이 자료가 MBC 기자로 유출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한 만큼 이게 MBC만을 타겟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장관의 청문회 자료를 어떻게 유출했는가 하는 이 좀 큰 틀을 경찰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경위와 맥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참 복잡합니다. 근데 MBC의 그 모 기자를 특정해서 했느냐? 그 기자가 지난번에 뭐 바이든 날리면 이 자막 처리했던 기자라다 보니까 이 사람을 특정해서 표적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게 역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이 기자가 나왔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청문회의 자료들 기자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실을 통해서 취재를 위해서
다 보죠. 보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투기를 했는지 실제로 뭐 딴 거 뭘 잘못한 게 있는지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개인정보 근데 굉장히 좀 힘들어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 뭐 마음대로도 했겠지만 요즘은 개인정보가 알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내밀한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는 거, 가족들까지 다 있는 게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자, 서전 위원장, 그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좀 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수사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나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이 기자에게 그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냐, 그게 범죄 행위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억측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문자 보내다가 실수로 다 취재 기자한테 찍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자가 저 부분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취재한 걸 수도 있고 촬영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자꾸 엮으려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인자 역할을 해서 물론 MBC 기자와 그 이제 날리면 임 기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은 알겠으나 저는 경찰에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경찰이 어떤 압수수색을 할 때 굳이 MBC 보도국에 갈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폰도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 안에서 모든 정보나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것인데 굳이 그 MBC 그 뉴스룸에 가서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경찰도 사실은 네.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시면 예.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네. 사법당국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기자가 근무하는 그 회사의 자리를 압수수색 안 하면 직무유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저도 기자입니다만은 그 지금 임 기자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기자들이 이제 그런 걸 취득해서 그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기사화는 그 기사의 어떤 근본 자료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기자가 이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의문 가는 게 뭐 지금 유튜버한테 넘어가서 그 유튜버가 실제로 이제 한동훈 장관 집이라든지 예전에 집을 가졌던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 취재를 했던 이런 정황들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아직 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예,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정보를 입수했으면 이거 자체도 일단 문제지만 이거를 정당한 어떤 본인의 취재 활동과 기사화를 위한 것보다는 다른 제3자에게 또 넘겨서 네. 이거 유통되게 만들었다는 이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기자의 집이나 이 회사에 예를 들어서 그런 흔적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확인해야죠. 확인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걸 뭐 과도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압수수색해서 별건 없었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이 문제는 MBC나 그 기자가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어디서부터 얻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히 사용했다면 면책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제3자인 뭐 유튜브나 넘겨서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쓰게 했다 그러면 이건 또 응당의 처분을 받아야 될 겁니다. 네. 자,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 뭐 계속해서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장 문제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김 의원님이 지금까지 제기하는 근거는 다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로 듣고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김의겸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뭐 뉴스도 아니지 않나요? 매번 거짓말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의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저는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김의겸 참 싸가지 없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텐데 네. 한동훈 장관 한마디로 졌습니다. 제가. 동결된 자산 2천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일단 부동산 업계의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김만배 누나와 정말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예. 조선 제일 혀다. 조선 제일 합니다.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두 사람 간의 설정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미경 의원님,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고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어느 게
품격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실력이 안 돼요. 한동훈 장관한테 밀려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한동훈 장관 건드리려고 해도 예. 한동훈 장관보다 실력이 많아야 더 높아야 좋아야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좀 되는데 전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번 덤벼보든지 네. 아니면 그냥 포기하든지 이래야지 어설프게 자꾸 김우겸 의원처럼 저렇게 하면은 뭐 이런 방식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실제로 MBC 기자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정보를 넘겼는지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는 중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